청산별곡에 숨겨진 아이러니. 청산별곡. 살얼이 살얼이랐다. 정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정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세요. 놀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 놀아.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던새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일인공 덜인공 하야. 나지란 디네와 손뎌. 우리도 가리도 없은 바무란 또 어띠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람에 살얼이랐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람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예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집대에 오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 아래 있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고려 가요의 문학성은 우리나라 고전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필자는 주저없이 청산별곡을 뽑을 것이다. 여요 중에는 뛰어난 작품이 많다. 별사의 압건이라는 가시리가 있고 쌍화점은 악극 대본으로 궁중연회에서 충렬왕이 가장 애호했던 작품이며 그 외에도 동동, 만전춘 등 빼어난 작품이 많지만 청산별곡을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은 풍겨나오는 시적 느낌이 여느 작품과는 다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정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정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 한 구절 속에 인간사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산에 은거하는 신선의 경지까지 비치고 있으니 그로부터 풍겨나오는 청아하고 신비로운 느낌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한 감상으로 빠져들게 한다. 여유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지만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청산별곡의 해석이 시원스럽지 못하고 쌍화점의 악극 대본으로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현재 우리는 최근 이룬 경제성과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유사일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모르고
현세의 우리가 잘나서 이룬 공으로 알고 어깨를 으쓱대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 역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여요이다. 문학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했고 분명 성공을 이루었다. 더불어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 발명이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이다. 인쇄술의 필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또한 충렬왕은 자신을 당 명왕에 견주곤 했다. 이는 고려의 가요나 악극이 당시 세계 최고였던 원나라를 넘어섰다는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여요에 있어서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솔직하고도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서양의 르네상스를 2세기나 앞서간 것이기도 하다. 여요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그중 대표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청산별곡이다. 그렇다면 청산별곡에 과연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만 한다. 본고는 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청산별곡은 대몽항쟁으로 빚어진 민생고를 읊은 노래로 당시 상황에 대한 예리한 풍자시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 반쪽을 본 것에 불과하며 이면에 숨겨진 아이러니를 파고들어야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보게 된다. 전쟁 와중에도 사랑이 싹터서 님과 함께 청산으로라도 도피하고 싶은 한 여인의 말 못할 에로티시즘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본다면 역시 세계 제일이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가운 질책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제3년의 새로운 해석. 청산별곡 중에서 제3년과 제7년은 가장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연이다. 두 연은 난해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상징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많은 비유와 암시를 포함하고 있어 해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우선 제3년부터 살펴보자. 가던 새에 가던 새에 본다. 물 아래 가던 새에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우선 여기서 가던 새에 가던 새 본다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던 새를 강조하기 위한 단순 반복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해석은 가던 새가 가던 새를 본다던가 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해석을 따랐다. 다음에 오는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도 날아가던 새가 물 아래 비친 가던 새를 보는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던 새가 어찌 가던 새 자신을 보겠는가. 설령 본다고 해도 별 의미 없는 말이 된다. 그러나 가던 새가 가던 새를 보는데 물 아래 비친 가던 새를 본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내 자신을 평소에는 잘 보기 어려웠지만 물 아래 비친 자신을 봄으로써 여태까지 몰랐던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으며 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던 새 본다에서 본다는 과거 회상의 의미를 갖는 현재 의문형으로 보고 본다던가, 즉 본다고 하던가를 줄여서 나타낸 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가던 새의 가던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된다. 이상의 검토에 따라 제3년 전체를 풀어 써보자. 가던 새가 가던 새를 본다던가,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던가, 이끼 묻은 녹슨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던가. 여기서 장글란이라는 말은 전후 문맥상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새나 사람이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끼나 녹이 쓰는 것으로 장, 도구,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셋째, 보는 도구가 되어야 함.
둘째 행은 장글란 가지고 가던 새를 보는가가 되며 장글란은 보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에 조건 셋째가 요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그것이 바로 거울이다.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 쓰였는데 동의 합금으로 되어 있어 파란 녹이 슬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이다. 즉 가지고 보는 장이다. 또한 새들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다. 새들의 거울은 호수이다. 동그란 호수에 세상이 다 비치니 새들이 가지고 보는 거울이다. 뿐만 아니라 호수 가장자리에 수초가 자라는 것이 꼭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니 위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둘째 행은 이 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즉 장글란 가지고 가던 새를 비춰보는가 하고 화자는 가던 새에게 묻고 있다. 늘 다니던 길을 가던 새야 너도 너 자신을 비춰보느냐. 동그란 호수에 비치는 물 아래 가던 새 즉 너 자신을 비춰보느냐가 그 표면적 내용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이 식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숨은 내용은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이다. 즉 나도 너와 같이 잉 묻은 거울로 나를 비춰보곤 하는데 그 형상이 바로 너의 물 아래 가던 새와 똑같은 모습이로구나가 된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면 그 모습이 거꾸로 난다. 이는 내 모습 역시 거꾸로 나는 형상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치는 세상 모습이 다 거꾸로 된 세상이라는 말도 숨겨져 있다. 또한 어쩌다 한번 보는 세상 모습이 아니라 늘 다니며 보는 세상 모습이라는 의미가 가던 새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바로 저런 모습이라니 라는 한탄과 함께 자신의 비감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가의 시대적 배경은 대몽황전을 거친 후에 민초들의 고단한 생활상을 노래한 것이다. 당시는 전쟁 직후라 사회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몽고인들에 의해 식자층이 핍박을 받았고 몽고 앞잡이 불황배들이 위세를 부렸다. 세상이 거꾸로 된 것이다. 그중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홍다구와 그의 측근들이 벌인 김방경의 무고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 원정에서 크게 능력을 발휘한 고려의 영웅 김방경 장군을 부원배들이 무고하고 이어 모진 국문을 가했다. 조정신료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부당함의 울분을 삼키고 있었으나 몽고의 위세 앞에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제3년은 이러한 민족의 울분을 노래로 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매우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시구가 된다. 여기서 새는 전쟁통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며 살다가 보니 거꾸로 된 세상을 만났음을 탄식조로 읊고 있는 풍자시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시구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기막힌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다. 제3년의 아이러니는 화자를 임과 더불어 청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여인으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제2연에서 자고 일어나 우는 화자는 아무리 봐도 여인이다. 그 여인이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새에게 묻고 있다. 물 아래 가는 새를 보는가 하고 물에 비친 새는 거꾸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 아,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니. 전쟁통에 거꾸로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다. 여인의 거꾸로 된 모습은 불륜에 처해 있음을 뜻하며 그 상대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굳이 밝힌다면 하인일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에 한술 더 뜬다면 최희에 대한 표현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외설적 표현이 현대의 에로티시즘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이 본연 하나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타 연과 끈끈한 상관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즉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이 바로 제7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던 새를 갈던 사례로 해석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고 근래에 그 새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몽고 침입에 맞서 조정에서 벌이는 청야 전술로 산으로 바다로 내몰리는 민초들의 애환을 읊은 노래로 보고 있으며 물 아래 가던 새를 강 하류 들판을 갈던 새 일항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언급해 둔다.